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이동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궁금합니다. 예, 뭐 너무 바쁘게 지냈고요. 네. 예, 뭐 이제는 제가 다음 학기서부터는 학교에서 강의를 또 하고 네, 맞아요. 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교수님. 학교 강의 준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야, 그 대표님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도 뭐 직업이 네. 여러 개 있으시지만 성수기 비수기가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예. 성수기시구나. 아니 항상 그냥 그렇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어. 성수기라기보다도 예.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그냥 꾸준한 정도. 예. 상훈 씨는? 저는 항상 비수기죠. 음. 아, 그걸 질문하신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예.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고 예. 요즘 제가 꽂힌 게 밤에 산책 나가는 거에 엄청 꽂혔습니다. 밤에. 왜요?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데 네. 밤에 팟캐스트를 꽂고 그냥 밤을 걸어 다니면 음. 브레인 워시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브레인 워시가 원래의 뜻은 세뇌라는 세뇌. 뜻이래요. 근데 저는 좀 그 직역했을 때 그 느낌을 받아요. 힐링의 느낌으로. 네, 시원해지고. 뇌가 다 시원해지고 뇌에 있는 뭐 좀 찌꺼기들 다 빼내고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세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팟캐스트는 뭐 웃긴 거 들어요? 아니면 뭐 좀 시사 쪽 들어요? 웃긴 거를 듣습니다. 거?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보니까 문상훈 씨가 점점 더 많이 맞아요. 웃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점점 있나? 재밌어지고. 좀 자제할까요? 아니 저 더 웃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생각에 네. 내가 많이 듣는 것대로 네. 내 자신이 이렇게 좀 변해가는 걸 좀 느끼거든요. 진짜 브레인 워시가 되네. 오리지널 뜻. 말투도 좀 따라하게 되고 어. 좀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 이성 친구를 사귀면 그 나라의 말을 빨리 배우잖아요. 엄청 빨리 배웁니다. 네, 제일 그러네. 빨리 배우는 방법이 그거라고 하던데. 예. 아무튼 저희도 오늘 대표님에게 브레인 워시를 한번 당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오늘 인구학인데, 인구학. 예, 인구학인데요. 콘센서스. 그렇죠. 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먼 데서부터 좀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인구는 사회학의 일종이죠. 네. 그러면 사회학은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학문이잖아. 아니에요? 문사철. 그렇죠. 음. 아니 대학에서 그때 사회학 사회는 전공했다고 사학이구나. 하면 뭐 별로 인기 없는 학과 아니에요? 맞습니다. 점수 맞춰 갔구나.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출판업계로 보면 사실 심리학이 2002년서부터 2015년 대략 그즈음까지 그 심리학이 누릴 만한 것들은 다 누렸어요. 왜 그러냐면 2002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 당시에는 도대체 심리학은 어디다 쓰는 학문이냐 하다가 2005년쯤에는 나를 위한 심리학,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라고 하는 책들이 막 쏟아졌고, 에 대한 그다음에 2010년쯤에는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학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 나, 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우리이지. 2015년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심리학 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움받을 용기도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아들러 심리학도. 그러면 나, 너, 우리 나왔으니까 심리학은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나는 우리. 아니면 반복이잖아. 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심리학 책들이 아주 작은 아이템들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미 나올 책들이 다 나왔거든요.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네. 싶어 이런 것도 사실은 아, 심리학 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패턴을 제가 볼 때는 사회학이 이어받았다고 생각해요. 와. 그럼 사회학이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사회학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사회학, 그 다음에 상대방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회학,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학. 이게 앞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나올 책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출발점이 저는 인구학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인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대학 전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뒷부분에 가면 이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 몰라도 됐어요. 맞아요. 예전에 뭐 한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졸업하고 됐습니다 하면 그때는. 웬만해서는 대기업 다 가지 않았어요. 다 갔지. 예. 근데 억울해 이제는 대기업을 어디로 갈지도 내가 한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출발점은 인과 한번 인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자, 2000년이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좀 있었냐면 태진 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현재 80년생이니까 예. 한국 나이로 40살이죠. 40살, 딱 네. 40살. 네. 그러면 2005년에는 30대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30대였죠. 2005년에 26살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2005년에 예. 우리나라 30대 인구가 얼만큼이었을까요? 2005년에 우리나라의 30대 인구요. 14년 전에 글쎄요. 그때가 거의 맥시멈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30대 인구가 정확하게는 850만 명이었어요. 와 엄청 많다. 네. 그러면 2015년에는 그 사람들이 4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850만 명? 네. 예. 그러면 2025년에는 50대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죠? 850만 명? 네. 뭐 호환마마로 죽지 않는 이상, 그렇죠. 뭐 해외로 떠나가지 않는 이상 네. 예, 뭐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8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해요? 수치상으로도 10분의 1이 넘고요. 훨씬 넘고요. 훨씬 넘죠. 예. 5분의 1 가량 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녀가 있죠. 네. 그 자녀 나이대에 네. 지금 인구를 알아요? 몇 네. 년생이에요? 2013년생. 2013년생. 네. 그러면 모름지기 제 추정해 보면 아마 40만 명대일 거예요. 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 1년에. 지금은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뭐 37만 명 이런다고 1년 동안 태어나는 아이들이. 출생아. 예. 그러면 37만 명씩 1년에 태어나면 10년도 하면 몇만 명? 370만 명. 그렇지. 예. 근데 제가 2005년에 30대 인구가 850만 명이에요. 850만 명. 2분의 1뚝 현저히 떨어졌네요. 줄었네요. 현저히 줄었잖아.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일러. 일러. 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그게 옛날에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번호가 뭐 60번까지 있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57번까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뭐예요? 저기 반이 뭐 열 몇 개 반이 있고 막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15반, 17반까지 있었어. 맞아. 그래서 1, 2, 3학년 다 더해서 막 전교 운동장에 조회한다고 나오면 만 3,000명 서 있고 막 맞아요. 요즘에 그래요? 아니죠. 안 그렇잖아. 요즘에 한 반에 몇 명 있어요? 초등학생 지금? 한 반에 20 몇 명? 중학생도 적어요. 아 맞아. 요즘 애들 예. 팔자 폈다 팔자 폈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인구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산업에는 변화가 없겠어요? 엄청 크겠죠. 자, 우리 인구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4년부터 이제 출생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1954년부터 광의의 개념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를 1975년까지 잡아요. 그러면 1975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총 몇만 명이냐면 1,7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요. 그러면 1,700만 명이 지금 그 중에서 은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서부터 은퇴를 매년 80만 명에서 100만 명씩 은퇴를 해요. 근데 그분들은 일단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단 문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에 30대 인구였던 사람들이 지금 40대가 됐고, 그렇죠. 그죠? 90, 91, 92학번 요때가 91학번 때는 대학에 들어갈 때 100만 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학력고사를 보는데 100만 명이 받던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사실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8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25년에는 50대가 되고 그다음에 2035년에는 60대가 된단 말이에요. 사회 문제가 반드시 터지겠죠. 그죠?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2017년, 18년, 뭐 19년 요 즈음에는 사실 2005년에 30대였던 사람들이 40대 후반이 되면서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10년 전에 예언이었었다는 거죠. 사실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도대체 인구는 우리가 그러면 파악해서 어디다 쓸 거냐.
일단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네. 시대별로 각 연령군이 어떤 것을 많이 소비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996년과 2006년과 2016년에는 각각 소비하는 패턴이 다를 수 있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 1996년에는 외식을 많이 안 했잖아. 그렇죠. 식료품비를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마트에서 뭔가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음식 재료를. 그죠? 네. 근데 2006년에는 교육비와 외식비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체적으로 각 가정에서. 막 뭘 배우고. 그죠? 2016년에는 예. 30대 가정의 교통비가 증가했어요. 왠 줄 알아요? 왜요? 서울 근교로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려면 서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역버스를 타야 되고 자가용을 모는 사람들은 뭐랄까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같은 연령군에서 시대별로는 어떤 걸 많이 사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런 사람들이 각 연령군 죄송합니다. 누구? 저쪽. 너 거? 아니, 네, 충전기 꽂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이럴 제가 때는 지금 끄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연령군 시대에 따른 변화부터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각 연령군들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걸 많이 사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0대, 40대, 5, 60대 이런 사람들이 시대별로 어떤 걸 많이 쓰는지, 어떤 걸 많이 사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도대체 그게 나하고 취준생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큰 관계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자동차 시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랜저, 에쿠스라고 하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같이. 맞아요. 예전에 그랜저였고 예. 그 사람들이 그랜저를 타다가 나중에는 에쿠스를 타게 됐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해외 유학도 많이 다녀왔고 네. 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해외 외제차를 또 많이 사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령화 시대에서 지금까지 뭐 그랜저와 에쿠스를 많이 탔다면 EQ죠 네. 바뀌었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 사게 되고 그러면 외제차를 많이 사게 되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자동차 판매 대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반대로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이 어떤 차를 많이 사나요? 경차? 대부분 경차. 예. 한 70%가 거의 경차를 타요. 거긴 주차도 뭐 너무 힘들고. 그렇기도 한데 예. 일단 그 노인이 되면 네. 운전하기도 쉽지 않아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가볍게 차를 타고. 가는구나, 가볍게. 예,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멀리 갈 때는 뭐 신칸센이나 이런 걸 타는 거고 가까운 데를 갈 때 그냥 경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좋은 차를 크고 좋은 차를 만들기 맞아요. 시작했잖아요. 도대체 그 상품 기획은 누가 했을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인구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과연 공부를 하고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미 사실 또 하나 측면이 예전에 우리가 그 자율주행차를 이야기를 네. 할 때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량이 절반이 줄어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더 어려워지겠죠. 축소되는 거죠.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장인들이 몇만 명인 줄 알아요? 100만 명. 180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80만 명. 그럼 180만 명 중에 그 가족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4인 가족 예를 들면 4인 가족이고 또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하면 뭐 곱하기 5를 한다고 하면 180만 명 900만 곱하기 명이네요. 그렇지 900만 명 숫자가 어. 나온다니까. 이게 이게 큰일인데? 무서운 거예요. 큰일인데? 사실은. 네. 그러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기울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활동인구가 2,750만 명인데 지금 현재
2,750만 명 중에서 18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많은 가구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산업 지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구학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2000년대 이전에는 인구학이라고 하면 그냥 뭐 인구 조사나 뭐 고령화 저출산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만 했었지, 이걸 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 전무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이 뭐 비즈니스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뭐 IoT든 또 뭐 DT든 4차 산업혁명이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했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는 건데, 인구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은 일단 뭔가가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요. 뭔가 정부가 지금까지 120조 원을 들여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뭐 10몇 년 동안 잘 안 됐거든요. 계속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이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각 가정에서 야, 우리가 빨리 애를 낳아서 우리나라도 더 인구가 많아지고 부국강병의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근데 그건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소비를 가장 많이 할 때는 몇 년인 줄 알아요? 몇 년 후가 되는 줄 알아요? 30년? 아니요, 더 돼요. 경제학자들의, 이게 거시경제학자들의 얘기인데 조사에 의하면 46년에서 47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46년에서 47년이 될 때까지 그때가 소비의 정점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46년 정도가 지나야만 이 소비가 많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금융시장 얘기를 해볼 수 예. 있는데,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도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늘어났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근데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니까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일단은 공적연금, 국민연금의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지급액이 많이 늘어나면 국민연금이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기금을 많이 이제 내줘야 되니까,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예전만큼 국민연금의 파워가 줄어들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학연금. 사학연금. 이 중에서 사실 사학연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잘. 예. 사학연금은 예. 유치원서부터 대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교직원, 이분들은 이제 사학재단, 사학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 일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사학연금. 근데 사학연금의 63%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63%를 차지할까요? 초등학교? 아니, 대학이에요. 네. 교직원들. 교직원들이에요. 그러면 63%의 그 직원들이 사실 지금 대학교에서도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또 대학교 퇴출 명단 발표됐죠? 네. 그러면 대학교가 줄어들겠죠. 또 강사들도 줄어들고 교수도 줄어들고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학연금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게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경제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사실 이거를 일본도 지금 고민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왔는데, 우리나라도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이 부분이 저출산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금융. 네. 이걸 필두로 해서 점차 사이즈가 아마 다운사이징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지금 뭐 대학교 4학년도 있겠지만 대학교 1학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는 과연 지금의 현대기아차,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기아차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현대기아차의 위상이 지금과 동일할 거냐, 아니면 더 떨어져 있을 거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또 문제일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또 이제 인구 문제로 또 파생되는 부분들은 은행들 볼 수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인구 2만 명당 1개 점포였었어요. 네. 평균적으로 전 세계가. 근데 지금은 25만 명당 1개로 줄어들어요. 요즘에 은행 점포 줄어들지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안 가고 음. 그냥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고. 음. 예. 종이 통장은 뭐 진작에 안 본 지 오래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은행 점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른바 시쳇말로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은행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점차 인식이 바뀌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 취준생들 계속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 예.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어려워서가 아니라 음,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더 거니까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예. 어. 그래서 우리가 한 3, 4년 전에도 같이 방송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빨리 어디든 취업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더 심해질 거고 또 3, 4년 후면 어디든 취업하세요. 진짜 빨리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 네. 어디든. 이거 그러니까 뭐 시켜주냐라고 하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돼요.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도 좋긴 한데 뭐 그러면 더 이상 뭐 더 바랄 나위가 네. 없겠죠. 그런데 대기업만 고집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인물들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빨리 어디든지 들어가면 사회라는 문턱에 발을 내디디게 되면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 끌어가게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취준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구학에 대한 기초 지식만 알아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직장에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곳에 가서 면접을 볼 때도 만약 현대기아차에 가서 면접을 본다. 그러면 인구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뭐 당신은 만약에 앞으로 들어와서 차를 만들 기획을 한다면 어떤 차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답변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제가 만약에 차를 만들게 된다면 이전까지의 기존의 패러다임, 차 디자인이나 성능 이런 부분 외적으로 인구론적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일본의 고령 사회에서는 경차가 70% 이상입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에 나온 펠리사이드, 텔룰라이드 이거 뭐 생각을 하고 만드신 겁니까? 노인이 되면 그걸 타겠습니까? 저는 이 회사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의 네.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무관합니다. 의견입니다. 죄송해요, 예, 저 예. 그 참 저는 현대차 사랑합니다. 네. 예. 그 차 타고 싶어요. 저도 너무 멋있어서. 아무튼 뭐 이런 지식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면접 때 좀 유리할 수 있네요. 네. 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쵸. 맞아요. 내 주변에 이 뭐 아저씨들 또 형님들 뭐 이런 분들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그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아주 이 기형적으로 지금 40대 인구가 너무 많고 그 이하의 젊은 층은 너무 적죠. 이와 비슷한 나라 모델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한데요. 인구 분포가 좀 비슷한 데를 하나 찾았어요. 제가. 어디죠? 이탈리아가 좀 비슷해요. 정말요? 이탈리아가 좀 비슷해요. 사실은 이게 그 중년층 이상의 나이가 많고 나라 생긴 것도 비슷하잖아요, 좀. 그래서 이탈리아가 좀 비슷하게 그 인구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뭐 태극기 집회 네. 이제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분들 다 연세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20년 뒤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20년, 20, 30년 뒤면 인구론적 측면에서 그분들이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다시 충원이 될까요? 계속 충원이 되죠. 네. 지금 뭐 노인이 되기 위한 그 밑에 그 준비 인력들이 엄청납니다. 엄청 많죠. 우리도 포함되거든요, 사실은. 예, 포함되고.
예, 조만간 우리 노인 됩니다. 나중에 태극기 집회 때 보자. 아이고 아무튼 이 인구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뭐 잠깐이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네. 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저도 또 KBS의 윤인구 아나운서. 아나운서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졸리다 자꾸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뜨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학 앞으로도 문제가 만약에 관련돼서 나온다면 우리 무조건 맞출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꼭 준비하는 자세로 새로운 것들에 귀 기울이고 눈여겨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운 척하면서.